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요즘에는 그 책 같은 것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하나를 진득하니 끝까지 잘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쇼츠 막 이렇게 편집된 거 이렇게 봐서 걱정이었는데 최근에는 벽돌책을 읽는 게 또 트렌드가 됐다. 네, 벽돌책이 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500페이지가 넘는 두껍고 무거운 책을 벽돌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쇼폼 영상이 넘치는 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오래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이나 환경이 귀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는 벽돌책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역 도서관에서는 벽돌책 격파하기 같은 독서 모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진득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벽돌책이 아니더라도 신문 같은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쫙 넘겨가면서 뒤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투자해서 하면 알뜰한 정보도 챙길 수 있고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뭔가 진득하니 앉아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행복한 아침 역시 알차고 귀한 정보들 모아봤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볼게요. 네, 화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닝픽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14년 만의 규제 완화로 국내 유통 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설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주요 성수품 구매 비용이 작년보다 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조사 결과 올해 설 차례상을 전통시장에서 준비할 경우 23만 3,782원, 대형마트에서 준비할 경우 27만 1,228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3%, 4.8% 상승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라면과 아이스크림 주류 제조업체에서 1,000억 원대 탈루액을 적발해 추징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노인 빈곤율이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35.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정부의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에 거듭 선을 그으면서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에서 매도자 우위가 약화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모닝픽 어떤 이야기죠? 네, 국세청이 지난해 9월에 시작한 민생 세무조사 1차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53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3,898억 원의 탈세를 적발해서 1,785억 원의 세금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서 라면과 또 아이스크림, 주류 제조업체 세 곳의 추징세액이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자, 먼저 국내 굴지의 맥주 제조사의 경우 이 독과점 구조 속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점 등에 약 1,100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이를 광고 계약으로 위장해서 광고비로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원재료 구매 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45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과다 지급해서 이익을 나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부당 지급된 리베이트 비용과 또 과다한 이 구매 대행 수수료가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지난 5년간 술값이 22.7% 오르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추징금은 1,000억 원 규모입니다. 기업의 부당한 탈세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된 건데 이런 부분은 너무 하는 거고 네. 적발이 된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떻게 탈세한 거예요? 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비슷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의 물류비를 약 250억 원 과다 지급해서 이익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는데요.
국세청은 이 같은 유통비용 상승이 제품 가격을 25%가량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조업체에 부과된 추징세액은 200억 원대입니다. 이 밖에 라면 제조업체에서도 유사한 탈세 혐의가 적발돼서 300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이 같은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면서요? 네, 국세청은 최근에 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조사는 밀가루 등 가공식품업체 제조업체와 또 첨가물 등 농축산물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모두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만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세무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건 생활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하게 좀 조사하고 시정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한 동남권 아파트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가 약화돼 가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2월 첫째 주 서울 동남권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101.9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최근 2주 연속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21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매매 수급 지수는 집을 사려는 수요와 팔려는 공급의 비중을 점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서울 전체 평균이 105.4인 것과 비교하면 강남 3구를 포함한 이 동남권 지역에서는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후 세금 부담을 우려한 이 강남권 다주택자들의 일부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이 같은 수급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매물 추이는 어떤가요? 실제 매물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에 따르면요, 지난 7일 기준으로 송파구의 아파트 매물은 4,185건으로 한 달 전보다 약 24.5%가 증가하면서 서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서초구도 매물이 약 7천여 건으로 한 달 새 16%가량 늘었고요. 강남구 역시 8,348건으로 15.4%가 증가해 이 매물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매물에서 호가가 조정되고 있긴 하지만 가격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수요가 급격히 몰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머니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에 금융 아이돌이죠. 머니보이즈 김현우 소장 그리고 신인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작.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머니 우리 설날은 다음 주래요. 오, 감미롭습니다. 방금 이 까치까치 설날은 네. 노래 불렀잖아요. 정말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당장 이번 주말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다들 설에 뭐 할지 계획을 좀 세우셨나요? 인선 씨는 뭐 일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공연이나. 저번 주에 저희 친형 생일 파티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조카가 독감이 걸려서 그래서 이게 좀 연휴를 앞두고 건강부터 먼저 챙겨야 모임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다들 비타민C 열심히 먹고 병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건강 먼저 챙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 챙겨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설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세뱃돈입니다. 예.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 자, 근데 설을 맞아서요. 한국은행에서는 오는 금요일까지 신권 교환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매년 설만 되면 신권 구하려는 경쟁이
경쟁이 이게 정말 치열합니다. 세뱃돈을 신권으로 탁 주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뭔가 복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그러나 이 세뱃돈이 또 조카들 많고 이러면 부담으로 다가오죠. 부담이죠. 아하, 4명인데. 네 명이나 돼요? 예. 이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른과 어른이 아닌 아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세뱃돈 설날이 기다려지면 아직 어른이 아닌 거고 그렇죠. 부담되면 어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 시간에서는 세뱃돈 얼마가 과연 적당한지 그리고 이런 세뱃돈 같은 지출들을 좀 어떻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세뱃돈을 중심으로 한 설날 돈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으로 설날 세뱃돈 고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톡방 열어주세요. 우리 예인님, 나 오늘 설 상여금 받았다고. 이 돈 어떻게 쓸까? 돈 들어온 건 좋은데 지금 설에 세뱃돈 줄 때만 줄줄이야. 입학하는 조카도 있고 중고등학교 애들은 또 얼마 줘야 돼? 그냥 애매하니까 다 주지 말까? 그게 그렇게 되겠어? 다들 세뱃돈 주는데 어떻게 우리만 그래? 우리 양가 부모님들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명절이 부담이 되긴 하네. 설 때는 그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조카들은 졸업 입학이 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에 이 지출이 되니까 부담스럽긴 좀 한 거죠. 네, 가끔씩 기저귀도 안 뗀 아이들 세뱃돈 줄 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기억을 할까? 저거 다 엄마 아빠들한테 갈 텐데 좀 찍어놔.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요즘 세뱃돈 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좀 안다 하는 나이의 아이들은 아. 이 돈 가지고 뭐해?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하다가도 그래서 민망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이 세뱃돈 얼마를 주는 게 적절할까요? 다들 고민이실 텐데요. 이게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또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얼마입니다라고 정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요즘 다른 집들은 그럼 얼마나 주나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가 지난 설에 약 7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 세뱃돈은 얼마나 적당한지 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5%가 5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요 결과를 좀 세대별로 나눠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세뱃돈을 받는 입장이 주가 될 것 같은데 10대, 20대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60%가 10만 원이 적당하다. 이런 반면에 세뱃돈을 주는 입장인 이 40대에서 60대에서는 응답자의 70%가 5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세뱃돈을 두고도 세대 간 인식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 10만 원 감사합니다 하고 딱 봉투 열었는데 5만 원. 여러분 약간 실망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세뱃돈을 몇 살까지 주는 게 적당할까 궁금합니다. 요거 역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해까지 세배하고 세뱃돈 기대해도 되나 싶은 분들 계실 텐데 갓 태어난 신생아에서부터 뭐 대학생 진학하는 신인척들까지 이거 다 챙기려면 부담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와 관련해서 20세 이상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세뱃돈을 언제까지 주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공동 1위입니다. 대학생까지라는 응답이 34.7, 고등학생까지라는 응답이 34.7, 공동 1위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취업 전 성인, 그 다음엔 결혼 전 성인 순이었습니다.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5명 중 1명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세뱃돈을 성인에게까지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 명절에 가족들 만나기 전에 머릿속으로 계획을 쫙 한번 세우죠. 그렇죠. 뭐 저학년은 이만큼, 고학년 이만큼, 중고등학교 2학 이만큼 이렇게 네. 세우는데 내가 5만 원 주려고 했는데 앞에서 갑자기 10만 원을 그렇지. 주네. 맞아요. 맞아. 그러면 어떻게 이거 난감하잖아. 나도 10만 원 줘야 되나 싶고. 경쟁 상대 같이 돼버리니까 어. 나 5만 원 준비해, 좀 또 준비해요. 이렇게 우리 형이 10만 원 줬네. 지출이 늘어나는 건데 이거 방법이 좀 없습니까? 그럴 때는 이 세뱃돈을 주기 전에 가족들끼리 일종의 사전 합의, 그러니까 가벼운 담합 정도는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설 전에 이게 왜냐면 아이들 숫자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애가 3명인데 저쪽은 애가 1명이면 상대적으로 다른 집에서 부담도 클 거고요. 이렇게 아이가 많은 집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이 정도로 맞추자 하고 세뱃돈 수준을 대충이라도 정해놓으면 괜히 이제 현장에 가서 당황하거나 그런 지출이 커져가지고 뭐 부담스러운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종이돈이 커졌잖아요. 네. 근데 우리 때는 10원짜리 종이돈도 있었어요. 우와. 아주 옛날에. 그거 본 적 있어요? 오, 처음 보는데요? 10원짜리 돈. 10원짜리 종이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또 커진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물가가 오르니까 맞아요. 물가에 비례해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세뱃돈이 물가 상승의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던 시절에는 세뱃돈 문화라는 게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이런 문화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주고받았던 게 바로 10원짜리 지폐였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0원 정도의 가치인데요. 그러다가 세뱃돈 액수가 한번 크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82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지폐로 쓰이던 500원짜리 이게 이제 동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배를 했는데 이걸 동전으로 주기는 애매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세뱃돈이 1,000원으로 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럼 5만 원권이 나왔을 때 저희가 10,000원 주기 좀 어색해지는 그런 상황. 그래. 저희 세대 때는 그렇게 느낌이 드는데 그럼 시간이 흐르면서 세뱃돈은 또 얼마나 더 오를까요? 어떻게 됩니까? 1980년대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198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이 1,000원짜리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뱃돈도 5,000원대로 올라가게 됐고요. 이후 1990년대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세뱃돈 단위도 10,000원 단위로 한층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IMF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가계 상황이 어려워졌죠. 한동안은 1,000원짜리 세뱃돈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뱃돈도 결국 그때그때 경기 흐름을 탄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보험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를 했는데요. 세뱃돈 적정 금액이 10년 사이에 눈에 띄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2013년에는 초등학생 이하가 10,000원, 중학생 30,000원,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50,000원이 적당하다 이런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10년이 지난 2023년에는 초등학생 이하가 30,000원, 중학생은 50,000원,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100,000원으로 우와. 이 세뱃돈 기준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결국 세뱃돈도 물가와 소득 그리고 이 경기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세뱃돈을 받아도 물가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중학생이 세뱃돈을 받았어요. 이 돈을 가지고 신나게 극장 가서 영화도 한 편 보고 뭐 팝콘하고 콜라 먹는다 이렇게 아하. 가정을 해보면 2015년에는 14,500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000원 정도가 듭니다. 여기에 M사에서 나오는 빅모 세트에 그다음에 뭐 B사에서 이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사 먹으면 2015년에는 세뱃돈 30,000원에서 7,200원이나 남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오히려 1,300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이스크림 못 먹습니다. 야, 예전에는 세뱃돈 받으면 그거 가지고 네네. 가서 그 사촌들하고 전자오락실 가서 오. 갤러그라고 있었어. 알죠. 벽돌 깨기. 응? 하루 종일 그거 하다 들어왔는데 맞아. 요즘에는 이제 햄버거집 가서 네. 뭐 이렇게 세트 같은 거 하나 먹고, 먹고. 그리고 뭐 남는 게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뱃돈을 좀 이렇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자녀들 그 귀한 세뱃돈 받았잖아요. 요거 어떻게 좀 관리했으면 좋을까 이제 부모님들 고민을 하실 텐데요. 당장 이 돈을 뭐 생활비에 급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 세뱃돈의 장점은 갑자기 간헐적으로 예상치도 못하게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에 넣어야 됩니다. 절대로 은행 예금이라든지 이런 금리형 저축에 넣지 마시고 뭐 주식이나 금 같은 것에 투자를 하시는 게 물가 상승을 극복할 수 있겠죠. 게다가 2023년부터는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이 개편되면서 이 부모가 직접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미성년 자녀들의 계좌 개설을 쉽게 할 수가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후로 증권업계에서는 미성년자 계좌 개설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설이나 추석같이 이 명절 시즌에는 용돈 같은 거 들어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수요로 인해서 자녀들의 주식 계좌 개설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증권사에서 미성년 투자자들의 이 주식 계좌를 분석해 보니까 평균 계좌 잔액이 987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 연령별로 보면 초등학생 비중이 38%로 가장 많았고요. 미취학 아동도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비중도 각각 20%와 18%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녀의 금융교육, 뭐 자녀 뭐 조기 증여 이런 차원에서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미리미리 개설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증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세뱃돈도 많이 주면 증여가 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그 정도로 많이 줄까? 미리 준다 하는 손주들한테 네네. 그래서 좀
막 몇백만 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학 등록금 내주는 거 이거 증여로 봐야 되냐? 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많든 적든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세뱃돈 역시 증여죠. 심지어 단돈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증여로 보는 게 맞는데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까지는 주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대학생 자녀 지금 들어가는데 등록금을 대신 내줬다. 요 정도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부모님이 당연히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아유 미래에 대학 갈 거 대비해가지고 지금 등록금을 1,000만 원 준다. 이건 사회 통념상 어긋나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한참 그 금액 기준을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이 발생한다면 그에 맞게 세금도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네. 설날에 세뱃돈을 비롯해서 뭐 부모님 용돈, 뭐 연휴 때 내려가는 올라오는 이런 교통비 같은 거 그런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외에 저희가 지금 모르는 쓸데없는 지출 이런 거 줄이는 방법 좀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돈들 이게 이제 뭐 쓸데없이 나가는 지출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아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갑자기 나가는 돈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뭐 설이나 추석,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매번 돌아오잖아요. 이런 지출은 매달 있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가야 되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일수록 1년 예산을 세워놓는 게 좋은데요. 뭐 의료비나 자동차 보험료, 세금, 부모님 생신, 명절 뭐 이런 비용들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다 한번 합쳐보시고요. 나누기 12달 해서 이걸 고정비용으로 빼놓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다 합쳐봤더니 360만 원이다. 그럼 나누기 12달이면 한 달에 30만 원 꼴이잖아요. 이 30만 원은 그냥 비상금 통장에다가 계속 매달 자동이체를 해두시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해서 뭐 이 저축을 깬다거나 아니면 뭐 신용카드 금액이 늘어나거나 대출이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출 줄이는 김에 그러면 설 연휴 기간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할인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네, 설 연휴 4일간 그러니까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2월 13일 연휴 전날이죠. 이때부터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KTX와 SRT 가운데 역기성 일부 열차는 30%에서 50%까지 할인됩니다. 또 연휴 기간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소식도 있는데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궁궐과 능 그리고 주요 국가유산시설은 무료로 개방이 되고요. 16일과 18일에는 미술관과 국립자연휴양림도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무료 개방시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 포털 사이트에 지도 서비스들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고속도로 휴게소 잠깐 멈춰서서 물건 사시는 일도 있을 텐데 여기서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한 뒤에 요 영수증 잘 챙기셨다가 인근 지역 관광 명소에 가시면은 최대 60%까지 또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보는 확실하게 좀 챙겨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상이 전자화폐나 뭐 코인 이런 걸로 바뀐다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설 풍습이 있어서 종이돈은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빳빳한 종이돈 딱 받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설 명절 서로 부담 없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29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화요일에 맛있는 레시피 이보은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구가 이보은입니다. 한파가 살짝 물러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더 봄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봄을 기다릴 때는요. 봄에 대비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죠. 좋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봄바다의 선물 실치로 즐기는 반찬인데요. 실치가 뭔지 아세요?
실치. 실같이 생겼다고. 실처럼 가는. 실치. 아, 요거는요. 바로 흰 배도라치의 어린 물고기를 얘기해요. 우리 뱅어포 아시죠? 네. 네. 요거를 눌려서 만든 게 바로 뱅어포예요. 그건 처음 알았네. 네, 처음 하셨죠? 네. 그래서 이 흰 배도라치의 어린 물고기인 이 실치를 가지고 오늘은 정말 맛있는 메뉴 2가지 준비를 할 건데요. 하나는요, 마늘종하고 실치가 만나면 또 새롭게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되겠죠. 그래서 실치 마늘종 무침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마늘종의 아삭아삭한 맛과 실치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2번째는요. 요거는 정말 많이들 다 좋아하시는 건데 멸치 고추장 조림 좋아하시죠? 네, 오늘 좋아하죠. 멸치 대신에 실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실치가 얼마나 맛있게 변신을 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쌤 설명 들으니까 맨날 생각나는 건데 네. 오늘 실치 않아요. 안 싫어요. 절대로 안 좋지. 싫어요. 아주 좋지. 네. 아주 좋지. 그래서 일단 이 실치 가지고 마늘종 무침부터 먼저 할게요. 네. 일단 제가 마늘종은 이렇게 좀 썰어 놓을 거예요. 마늘종은 요새 뭐 밖에 나가면 마늘종 많이 이게 저장용인데 아직 있더라고요. 요거 약간 무침이니까 좀 작게 한 2.5cm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난 저거 식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네. 이게 완전 오독오독해가지고 그래서 마늘종이에요. 그런가 봐요. 쫑쫑쫑거려서.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하냐면 바로 실치를 준비할 건데 이 실치는 마른 팬에 한번 볶아주는 게 좋아요. 왜 마른 팬에 볶아주냐면 요게 바로 이보은의 꿀팁입니다. 실치를 마른 팬에 볶아서 고소한 맛을 날리고 난 후에 맛술에 한번 묻혀주세요. 맛술에 묻혀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맛술 꿀팁? 네, 제가 일단 지금 끓는 물이 아직 안 끓어서 네. 실치 먼저 좀 볶을게요. 이 실치는 이렇게 살짝 약간 마른 듯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볶아주시면 돼요. 근데 얼마나 볶느냐? 요거 아주 쉬워요. 이렇게 센 불에 해서 한 20초만 볶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고소하면서도 맛있게 그렇게 볶아지거든요. 자, 센 불에 볶을 때는 항상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 불 조절을 조금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센 불로 준비를 하셨다가 나중에는 불을 살짝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실치가 부서지지 않고 실치의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거든요. 네. 이게 보존이 돼야 있어야 굉장히 맛있는데 우리가 멸치보다 이 실치가요 살짝 비린 맛이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으면 요거를 불을 꺼주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채반에다가 해서 실치를 담아 놓으세요. 왜냐하면 혹시 또 이렇게 하면서 가루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루를 턴 다음에 묻혀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루를 털어줘야 돼요. 조금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네, 이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바삭바삭해졌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팁으로 한 이보은의 꿀팁. 마밤. 이렇게 맛술을 준비해서 묻혀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넣고 한번 볶아내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맛술을 넣고 이걸 묻혀주시는데 이 맛술을 묻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실치는 약간 비린 맛이 좀 덜해요 했잖아요. 네. 이제 양념이 들어가면 이게 약간 물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번 버무려주면 훨씬 더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한번 좀 준비를 날려주고. 해놓으세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약간 뜨거운 열기가 있잖아요. 열기 때문에 맛술의 알코올 성분은 좀 날아가니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네. 자, 아까보다 훨씬 더 윤기가 났어요. 오, 네. 그렇죠? 요거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뭐 하느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마늘종을 한번 데쳐야 되는데 데쳐야죠. 마늘종 데칠 때 그냥 데쳐도 좋지만 요거를 데칠 때 훨씬 더 초록색으로 데치려면 방법이 있어요. 바로 소금이에요. 네. 소금을 이렇게 넣고 소금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그러면 더 초록초록해지죠. 그렇죠. 완전 연초록이 되죠. 이보은의 과학교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과연 더 초록색으로 변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을 하세요. 나는 마늘종이 약간 물러진 상태가 좋아 그러면 넣자마자 빼줘야 되고요. 나는 마늘종의 그 살캉살캉 씹히는 맛이 실치랑 조금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넣은 다음에 한 30초 뒤에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이제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러네. 그렇죠. 조금 훨씬 초록초록해지지 않았어요? 초록초록해졌죠. 어머. 싱그럽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마늘종 잘못 먹으면 아린 맛이 오래 남아서 꼭 양치를 해야 돼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물컹하게끔 해주시면 더 좋아요. 저는 근데 그 아린 맛이 나야 마늘종 같아서 너무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찬물에 좀 헹굴게요. 오, 초록해졌어요. 네, 완전히 색이 너무 초록초록해졌죠. 예쁘죠. 저 마늘종이 산에 가서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뭐 찍어 먹나요? 뭐 그 고추장. 고추장이요. 네. 멸치하고 저하고 나 있는데 그러네. 막걸리 잘 한 잔하고 어울리네. 딱 어울려.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맛있겠다. 이제 같이 준비가 됐어요. 그랬으면 이제 열기만 없어지면 되니까 열기를 얼른 빼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 물로 싹 들어가요. 이쪽 물로 싹 들어가요. 아까보다 훨씬 더 초록초록해졌죠. 네. 네. 화면 조정한 거 아니죠? 그럼요. 오, 엄청 바로바로 초록초록해졌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무치기만 하면 끝이에요. 굉장히 오늘은 실치 요리가 그러게요. 간단합니다. 실치를 이렇게 해서 이제 무치기만 하면 끝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물기를 좀 빼야 되겠죠. 네. 물기를 이렇게 해서 좀 빼주세요. 탈탈 털어서. 그래서 물기가 빠질 정도에 우리는 뭘 하냐 하면 바로 양념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기만 좀 빼주세요. 네. 요거 종이 타월로 조금 헹궈 주셔도 되고요. 좀 닦아 주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기가 그냥 빠지도록 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저는 뭘 하냐 하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양념장을 만드는데 고추장으로 무치는 게 맛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섞었습니다. 일단 섞어요? 고춧가루 먼저 넣고요. 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간장을 조금 넣어주세요. 간장을. 진간장. 네,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다 쓰셔도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요거 고추장을 이제 좀 넣어요. 고추장을 고추장 넣고, 2큰술. 네, 2큰술 넣고 그다음에 파마늘을 넣어주세요. 다진 파,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리고 약간 조금 달달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엿을 조금 넣어주세요. 아니면 올리고당 쓰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윤기도 더 돌고 그렇죠. 단맛도 살짝.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조금 넣고 요거를 잘 섞어요. 맛있겠다. 잘 섞고 난 다음에 요거에다가 이제 무치기만 하면 돼요. 네. 이제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네. 자, 그랬으면 제가 한번 무쳐볼게요. 일단 실치 준비한 거를 넣고요. 실치 넣고 이게 볶아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실치를 한번 볶아낸 훨씬 게 더 맛있어요. 더 그리고 고소하고. 아까 준비했던 마늘종 마늘종. 넣고 오늘은 마늘종이 이거는 부재료예요. 그래서 많이 넣지 않고 이렇게 실치가 살큼살큼하게 이렇게 초록색이 조금 보일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충남에 있는 재래시장을 가니까 좀 네. 실치가 잡히는 철이 있어요. 맞아요. 오. 이게 딱 봄철에만 잡히거든요. 실치 회를 먹는데 국수처럼. 와. 그래가지고 저 실치회 너무 초고추장에다가 맛있죠. 해서 맞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님들이 거기서만 아마 예전에 실치 저런 거 많이 먹었는데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실치로 따로 판매도 하지만 사실 많이 찾지는 않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통깨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쏟아진다 이제 그냥. 끝났어요. 예. 자,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이따가 드릴 그 그릇에다가 미리 조금 담을게요.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또 제가 무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밥도둑이다 여기다가 진짜. 조금 놓고요. 저거 있으면 뭐 다른 반찬 사실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요거 요새 어머님들이 집에서 만드는 김밥 잘 하시더라고요. 김밥 싸면 아주 김밥 안에 맛있어요. 넣어서? 네. 그 신통방통하네. 예전에 진짜 뱅어포에 이렇게 양념장, 고추장 양념 이렇게 그쵸. 해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먹어주셨죠.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치 그 마늘종 무침까지 이제 끝났는데 네. 그래서 제가 조림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조림은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미리 요 양념장을 이렇게 좀 살짝 준비를 해놨어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팬에다가 실치는 한번 이렇게 볶아놨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온 양념장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일단 식용유를 먼저 두르세요. 식용유를. 식용유. 그리고 식용유 두른 데다가 고추장을 풀어요. 그리고 양조간장이나 진간장을 넣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맛술을 좀 넣어주세요. 실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생강청을 넣어주세요. 1분의 1큰술을. 네, 생강청을. 그리고 다진 마늘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단맛이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설탕을 좀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살짝 한번 끓여요. 야, 네. 아, 저 양념 끓여진 소리도 좋은데요. 그럼. 살짝 끓이고 난 다음엔 뭐 하느냐? 바로 여기에다가 실치를 넣어주세요. 야, 아유. 실치를 넣고 얼른 버무리는데 그냥 버무리지 마시고 마시고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이렇게 잘 저어가면서 버무려 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불 조절이에요. 네. 너무 센 불로 하잖아요. 그럼 타요. 그러니까 이때는 살짝 약한 불로 줄이셔야 돼요. 일단 막 그러고 뿌리가 나서 맛있어. 충분하게 양념장이 스며들도록만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저 실치도 아까 마른 팬에 볶아낸 꿀팁 실치인가요? 그죠? 그 실치. 근데 여기에다가는 제가 맛술을 묻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양념장에 맛술이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서 불을 딱 꺼요. 다 됐죠? 네. 굉장히 맛있겠죠? 이거 보세요. 어. 엄청 맛있겠죠? 색깔이 무침이랑 또 달라. 불을 딱 꺼요. 그리고 불을 끈 상태에서 물엿을 집어넣어요. 불을 끄고 나서. 예, 왜냐하면 오. 물엿이 불 켜진 상태에서 넣잖아요. 그럼 나중에 냉장고 들어갔다 오면 이렇게 딱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을 끈 상태에서 물엿 넣고 그다음에 깻가루도 넣고 잔열로 요거를 버무려 주세요. 잔열로. 그래야 딱 달라붙지 않아요. 아, 저것도 김밥 싸도 맛있겠다. 아, 요거는 김밥뿐만 아니라 밥 살짝 버무려 가지고 유부밥에다가 넣어. 아, 유부에다 넣어도 아주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자, 이제 다 됐거든요. 네. 자, 그랬으면 우리 저요? 저기 예. 예. 우리 인선 씨가. 인선 씨가 신실치, 예. 신실치 등장합니다. 나오셔서 신실치. 예.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무침까지? 그거랑. 네. 신실치. 갑자기 실치 마늘쫑 무침, 네. 또 실치 고추장 조림. 조림. 네, 이렇게 잡수시면 무침과 조림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오, 향이. 근데 이게 같은 실치인데 다르게 향이 달라. 네. 와, 이거 오자마자 향이. 마늘쫑 무침. 감사합니다. 무침부터 저도. 마늘쫑에 씹는 맛이 있고 다르죠. 네. 실치 식감도 좋네요. 네, 실치가요. 요게 은근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이 멸치랑은 또 다른 맛이라고 해서 또 좋아하실 거예요. 간도 딱 좋아요, 선생님. 당연히 제가 했는데 간이 딱 맞아야 되지 이런 거 않겠어요? 제가 잘못하면 엄청 짜거든요. 맞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딱 그 레시피처럼만 하시면 요 맛이 나옵니다. 조림도 먹어봐요, 조림도. 부드러워. 그쵸? 부드럽죠? 진짜 쫑의 그 맛이 안 나네. 조림도 너무 맛있는데요, 선생님? 맛있죠? 뭐 달라요, 조림이? 이게 무침하고 조림하고 조금 달라요. 아, 뭔지 알겠죠? 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양념 재료는 사실 비슷해요. 맞아요. 다 비슷해요. 비슷하게 한 네. 번 준비해 놓으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느낌이나 또 맛은 살짝 또 다르네요. 그러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마늘종을 다른 때보다 조금 한 30초 정도 더 데쳤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잘 어우러지라고 제가 데쳐놓은 거니까 꼭 마늘종 데치는 시간을 지켜주셔야 좋아요. 아니 실치로 저는 뭐 딱히 뭘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네. 실치로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선생님. 뱅어포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뱅어포는 밀어놔서 말려놓은 거고 요거는 일일이 다 흰 배도라치를 다 떼어놓은 거고. 네. 아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죠? 선생님 다음 주는 뭐 배워볼까요? 다음 주는요 설이잖아요. 설이라 제가 푸짐한 떡국 한 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 주 떡국도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전국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되면서 강력한 추위는 물러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7도를 보이며 평년 기온보다 높은데요. 한낮에도 영상권을 보이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오늘 비눈 소식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이는 비눈 소식 보겠습니다. 아침에 전남과 제주를 시작해 낮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제주의 최대 10cm로 가장 많겠고요. 강원 북부와 전북 동부에 최대 5cm,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비로 내릴 경우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눈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겠지만요.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 비교적 온화합니다. 한낮에 서울이 4도, 대전과 전주가 6도, 대구와 부산이 7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이번 비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고요. 이번 한 주간 이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상권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 특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오늘 날이 풀렸더라고요. 아침에 나올 그러니까요. 때 다르던데요. 네, 다른 거를 저는 어제 낮에 느꼈는데 밤에는 또 추웠잖아요. 어제 밤엔 추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부터는 기온이 또 점차 올라서 설 연휴 시작까지는 진짜 제법 달라진 기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또 기온 변하면 감기 걸리기도 쉬우니까요. 건강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